해화동, 검은 돛배, 박정대. 아름다운 기억들은 폐허의 노래 같다. 오후 5시의 햇살은 잘 발효된 한 잔의 술. 가로수의 잎들을 붉게 물들인다. 자전거 바퀴살 같은 11월. 그녀는 술이 먹고 싶다고 노을이 지는 거리로 나를 몰고 나간다. 내 가슴의 둔덕에서 염소떼들이 내려오고 있다. 둥글게 돌아가는 저녁이 검은 레코드. 어디쯤에선가 거리의 악사들이 노란 달을 연주하고 있다. 텅 빈 마음을 끌고 가는 깊고도 푸른 거리. 복습합니다. 이 평가 문제 다 풀어보셨죠? 곧 새로 또 올라가니까 밀리지 말고 풀어보세요. 구체적인 것에 비유하거나 구체적인 것에 비유하면 뭐가 돼요? 너무 빤한 것이 되죠. 빤한 비유가 되죠. 추상적인 것에 비유할 때 이때는 뭐가 돼요? 모호해지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상당히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네. 전자는 구체적인 것에 비유할 때 독자가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너무 익숙하게 알고 있다는 점에서 빤한 비유다라는 평가를 들을 수 있고요. 후자는 추상적인 것에 비유하면 둘 다 막연하다는 점에서 모호한 느낌을 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태적인 원관념, 나무나 사물같이 움직임이 없는 그런 사물이 원관념에서 동태적인 보조관념으로의 비유에는 그렇게 정적인 사물에서 뭔가 동적인 움직임 있는 듯한 보조관념에 비유하는 것은 그 관계를 맺어주는 매개 요소가 있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자작나무였나요? 나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가문비나무였군요. 가문비나무가 사나운 산짐승이다 라고 했을 때 너무 뜬금없죠. 가문비나무가 갑자기 사나운 산짐승이다 라고 했을 때 그 가문비나무와 사나운 산짐승이 그렇게 전혀 이질적인 요소가 만날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만한 이유가 뭐였어요? 사람이 가문비나무 옆에다 냉장고를 버렸어요. 그래서 자연을 파괴하니까 가문비나무가 사나운 산짐승이 된 거죠. 그렇게 너무 이질적인 것이 만났을 때는 그럴 만한 이유를 이렇게 넣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매개 요소인 거죠. 즉 사람이 자연을 파괴한 것, 그것이 이제 매개 요소죠. 이러한 비유는 매개 요소에 의할 때, 그렇게 뭔가 이유가 있어야 신뢰를 얻게 되죠. 신뢰감. 그 시가 신뢰감을 갖게 돼요. 그래야 공수하지 않은 실감을 또 주게 되죠. 사람한테. 독자에게 실감을 느끼게 하려면 바로 그렇게 비유를 했을 때는 그 비유를 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비유를 쓰는 이유를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 비유를 쓰는 것은 시에 활력과 긴장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비유의 생명은 신선함이다. 너무 익숙하고 친숙한 비유를 하면은 약간 죽은 비유가 돼서 어떤 느낌을 줘요? 기시감을 느끼게 한다라고 할 수가 있죠. 기시감. 이미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 그런 본 듯한 느낌을 줘요. 어쩌면 초보 시인들은 또는 시를 전혀
거의 쓰지 않는 분들은 기시감이 있는 시들을 좋아하기는 하죠. 네, 그래야 이제 익숙하니까 읽기도 쉽고 이해하기도 쉽고 하니까요. 네. 이번 영상에서는 잘 쓰인 비유, 비유, 잘 쓰인 비유는 어떤 것들인가를 보겠습니다. 한 작가의 대표작이 될 만한 시에는 그 작품에 딱 들어맞는 비유가 있다라고 합니다. 네, 딱 들어맞는 비유가 있다라고 해요. 그죠? 자, 그 시만의 비유, 그 시만의 새로운 어떤 참신한 비유가 있는 거죠. 그 참신한 비유가 있을 때 독자들은 기억하게 되겠죠. 상징도 마찬가지고 뭔가 탁 그 참신한 비유가 있겠죠. 그 상징 중에서는 뭐 바람보다 빨리 눕고 바람보다 빨리 일어난다. 뭐 바람이 불기도 전에 엎드린다라는 그런 표현처럼 정말 그때 당시는 굉장히 새로웠겠죠. 우리는 이미 이제 그 시를 알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네, 딱 또 이런 어떤 참신한 비유, 네, 딱 그 시에 맞는 참신한 비유가 있으면 그것은 아주 네, 명작이 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것들은 폐허의 노래 같다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기억들은 폐허의 노래 같다. 아름다운 기억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아름다운 기억. 어떤 기억이 있어서 폐허라는 것은 우리가 폐가 무너질 폐자잖아요. 집 엄자 밑에다가 필발자 써가지고 무너질 폐자죠. 허는 이제 터 허자예요. 그래서 아주 폐허 그러면 다 무너진 어떤 장소를 폐허라고 하죠. 그래서 그 폐허의 노래 같다라고 합니다. 기억들은 이미 과거의 것들이고, 근데 그 기억은 어떤 뭔가 뭐라고 해요? 굉장히 기억이라는 것은 과거의 것들인데 그 기억은 추상적인 관념어잖아요. 이 추상적인 관념어를 청각적인 어떤 청각적인 노래에다 비유를 하고 있어요. 비유를 해서 청각적으로 좀 구체화시키는 역할을 하죠. 폐허의 노래도 그다지 그렇게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청각적인 단어로 약간 구체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폐허 같지만 다 무너지고, 기억이라는 것은 왜 폐허의 노래 같을까요? 이 비유가 아름다운 기억들은 폐허의 노래 같다라고 하는 비유가 참 와닿는데요. 왜 그럴까요? 기억이라는 것들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어떤 구체적인 장면이나 형상으로 남아있지가 않죠. 우리가 과거의 어떤 사건을 기억할 때 그 기억이 스케치처럼 남아있지, 어떤 아주 사진을 찍어 놓은 것처럼 이렇게 선명한 그림으로 남아있지는 않잖아요. 그냥 다 사라지고 그 기억만 남아있는 거죠. 그 이미지만. 그래서 가끔씩 그 기억이 살아와요. 근데 꼭 우리가 가끔씩 노래를 부르듯이 우리의 기억들이 그때 어떤 사건들을 자꾸 살려내는 거죠. 이렇게. 그렇다고 합니다. 오후 5시의 햇살은 잘 발효된 한 잔의 술이다라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오후 5시의 햇살이 잘 발효된 한 잔의 술. 이 비유가 대단히 참신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아주 비유를 굉장히 잘한 비유죠. 왜냐하면 오후 5시의 햇살이 하루의 일과가 끝나가는 시간이죠. 그때는 사람들에게 끝나가는 시간인데, 그때 그 햇살의 분위기는, 그죠? 술 생각이 나게 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의 빛깔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후 5시 햇살의 그 빛깔은 잘 발효된 한 잔 술이라는 것은 술 생각나게 하는 거죠. 약간 불구족족할 때 우리가 술을 살짝 마시면은 얼굴이 불구족족 하듯이 하늘의 표정이 불구족족합니다. 그래서 잘 발효된 한 잔의 술이라고 말합니다. 가로수의 잎들을 그 붉게 물들인다. 네. 햇살이 붉으니까 가로수도 사실은 이미 붉은 색깔이죠. 왜냐면, 이미 11월이니까, 이미 어떤 단풍이, 절정을 지난 단풍이니까 붉게 물들어 있었겠죠. 근데 5시에 햇살이, 붉게 물들인다라고 해요. 예, 근데 사실은, 이 술하고도 연관이 돼 있죠. 이 술에 취해서 잎사귀들도 얼굴이 빨개지듯이 그렇게 붉게 물들인다. 이 분위기가 아주 적절하게 잘 맞아떨어지죠. 오후 5시 햇살, 불구족족한 노을이 있는 햇살이죠. 네? 저녁 노을이 있는 햇살. 그 햇살은 마치 술 먹은 것처럼 얼굴을 빨개지게 해요. 나뭇잎들을 빨개지게 만들고. 그리고 자전거 바퀴살 같은 11월. 물론 11월이라는 숫자도 일자이지만 자전거 바퀴살. 뭔가 11월 일요일이요. 그죠? 그 자전거 바퀴살이 막 햇살에 비치면서 돌아갈 때 그 빛깔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하죠. 그녀는 술이 먹고 싶다고 노을이 지는 거리로 나를 몰고 갔다. 자전거 바퀴살이라는 말과 몰고 간다라는 말이 또 어울리죠. 이렇게 잘 어울리고 있어요. 나를 마치 자전거를 몰고 가듯이 나를 몰고 나간대요. 네. 내 가슴의 둔덕에서 염소떼들이 내려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염소떼들이 해가 지면, 그죠? 낮에는 먹이 활동을 하고 해가 지면은 또 귀가하는 시간이죠. 아무래도 하루 일과가 끝나고, 그죠? 사람으로 치면 밖에서 염소떼들이 먹이 활동하듯이 사람으로 치면 밖에서, 그죠? 먹거리를 위해서 일하던 사람들이 귀가하는 그런 모습과 좀 비유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둔덕이 뭐예요? 둔덕. 언덕은 좀 솟아서 경사진 곳을 언덕이라고 하죠. 그런데 둔덕은 마운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볼록 솟아난 흙더미 이런 것들을 둔덕이라고 하죠. 마운드, 우리도 이제 마운드라고 하지 말고 투수 둔덕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둥글게 돌아가는 저녁이 검은 레코드, 저녁은 검은 레코드다라고 이렇게. 자, 여기서 자전거 바퀴도 둥근 이미지고, 둥근 이미지죠. 또, 염소, 또 나를 몰고 간 것도, 모는 것도 둥근 이미지고, 또 둥글게 돌아가는 저녁이라고 합니다. 둥글게 돌아가는 저녁이 검은 레코드. 둥글게 돌아가는 저녁이 검은 레코드래요. 검은색 레코드. 옛날에 레코드, LP판인가요? 검은색 판이 있었죠. 레코드가. 지금은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그 검은색 레코드요. 검은색 레코드도 둥글잖아요. 예, 둥근 이미지, 둥글둥글 지금 여기서 비춰지는 풍경은 전부 다 둥글둥글하게, 또 원만하게, 그죠?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디쯤에선가 거리의 악사들이 노란 달을 연주하고 있다. 달도 둥근 이미지죠. 네, 둥근 이미지인데 아주 차분하게, 그죠? 아주 차분하고 잔잔하고, 그렇게, 이렇게 둥근 이미지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떤 해화동 거리의 밤풍경이 이렇게 돼가고 있어요. 텅 빈 마음을 끌고 가는 깊고도 푸른 거리, 어디가요? 해화동이. 근데 그 밤거리,
그러니까 좀 어두컴컴한 그 저녁 거리를, 흘러가고 있으니까 사실은 자기가 흘러가고 있죠. 어쩌면 자기가 검은 돛배일 수도 있겠죠. 이렇게. 예, 자기가 검은 돛배일 수도 있는데 그 거리를 그렇게 검은 돛배로, 해화동을 검은 돛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검은 돛배로 본다는 것도 참 이게 참신하죠. 네. 두 번째 시 볼게요. 두 번째 시는 참 안타까운 아주 시 같아요. 거미줄에 걸린 아버지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거미줄에 걸렸대요. 먹잇감이, 그죠? 곤충이 거미줄에 걸려서 희생물이 되듯이, 먹잇감이 되듯이 그렇게 아버지가 거미줄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 이미지로 봐서 거미줄이 그렇게 긍정적인 이미지는 아니죠. 뭔가 왜곡된 이미지죠. 어떤 사람을 속이는 이미지. 그래서 속이는 이미지고, 어, 역사는, 역사는 허구로 짜여진 거미의 그물이다 라고 합니다. 역사는 추상적인 것인데 어떤 추상적인 관념어를 거미의 그물이라고 구체적인 사물에다가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유들이 참 무난하고 좀 괜찮아요. 이렇게 무리 없이 잘 된.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역사와 거미의 그물과는 유사성이 없죠. 완전히 다른 어떤 그 비상사성, 이 책에서는 비상사성이라고 하는데, 네, 다른 책에서는 또 차이성이라고도 많이 하죠. 역사와 거미의 그물은 차이가 너무 커요. 그죠? 비상사성. 그러니까 서로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거기서 비상사성 속에서 상사성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이제 은유입니다. 이렇게 역사와 거미의 그물에서, 네, 어떤 그 유사성을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책에서는 차이성 속에서 유사성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하죠. 또 은유를. 네. 자, 그러니까 흔히 이제 여기서는 왜곡된 역사겠죠. 예, 역사는 허구로 짜여진 거짓이죠. 거짓으로 짜여진 거미의 그물이다. 자, 왜곡된 역사는, 거미의 그물이니까, 누군가를 희생물로 삼아서, 네, 그 거미의 먹잇감이 되겠죠. 이 거미는 아무래도 이제 그 역사를 왜곡하는 어떤 독재자 정도 될 것 같아요. 독재자는 역사를 무조건 왜곡하죠. 왜곡 안 할 수가 없겠죠. 상황 때문에. 그래서 독재자들은 계속해서 왜곡해가고, 그 독재를 아무리 힘들어도 독재를 그만둘 수 없는 이유는 자기가 그 독재를 그만두는 순간 어디 가요? 감옥에 가기 때문에, 네, 독재를 그만둘 수가 없죠. 누구를 희생시키더라도 그 독재 권력을 유지해야만 하죠. 네. 그래서 계속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영리한 거미가 새로 발굴한 고분이라는 건 이제 그 고대 무덤을 갖다, 아주 오래된 고대 무덤. 그러니까 이 한자를 알면은 말이 좀 쉽죠. 이게 예고자의 옛날, 고대라는 뜻의 예고자, 열십자 밑에다 입구자 쓴 거. 다시 한번요. 열십자 밑에다 입구자 쓴 거. 분은 무덤 분자, 흙토 옆에다가 클 분자 쓴 거. 그래서 옛날 무덤 이 말이죠. 그래서 영리한 거미가 새로 발굴한 고분에서 모락모락 김이 나는 사냥감을 발견해. 자, 여기는 사냥감은 어떤 그 역사적 사실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앞으로 왜곡하고자 하는 그런 역사적 사실, 어떤 역사적 사실이 나왔는데 아직 아무도 모르니까 그거를 자기 입맛에 맞게 왜곡도 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꽁무니의 비단실로 칭칭 감는다. 칭칭 감는다. 그 사냥감을.
네, 살인적인 논리, 그것이 바로 그 비단실이 뭐겠어요? 꽁무니에서 나온 비단실은 바로 살인적인 논리인 거죠. 이렇게 살인적인 논리로 그 사냥감을 칭칭 감아서 왜곡해 버리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거미의 경우 실젖이라고 있어요. 우리 엄마 젖 할 때 그 젖, 실젖. 그 실젖에서 실이 나와요. 네, 그 실이 계속 뽑아지는데, 그래서 그 곤충의 기관 이름 같은 것들은 좀 알아두면 좀 쓰기가 좋겠죠. 거미, 꽁무니에 나와서 나오는 비단실, 이것도 뭐 좋지만, 실젖에서 나오는 줄이죠. 투명한 거미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바로 그 왜곡된 역사의 거미줄에 걸려서 어떤 희생물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생각하진 않겠죠. 자기가 옳다고 끝까지 예, 네, 오길 겁니다. 네. 꽃을 보며 홍우계 시인의 시고요. 꽃을 보며 가까이서 홀로 꽃을 보면 꽃은 홀랑 여우가 되고 여우는 제주 넘어 처녀가 되고 처녀는 나를 홀려 혼을 빼먹고 내가 죽으면 처녀는 다시 꽃이 되고 천년 넘게 젊어진 꽃은 할금 피 묻은 입술. 여기는 이제 천년이라고 이렇게 글자 수를 이렇게 예쁘게 맞추느라고 천년 붙였었는데요. 천년은 붙였을 수도 있고 띄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숫자로 쓰면은 웬만하면 붙여 쓰세요. 원래 기본은 좀 알아두시면 좋겠죠.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즉 띄어 쓰는 게 맞아요. 각 단어는. 그런데 이제 숫자인 경우 여기다 좀 써볼게요. 숫자인 경우 수로 쓰면은 이것도 천년 이렇게 쓰는 게 맞는데 가독성이라고 그래요. 즉 읽기 쉽게 하기 위해서 수와 문자가 만날 때는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런데 문자끼리 천년 할 때는 꼭 띄어 쓰세요. 천년하고 이렇게 띄어 쓰는데 띄어 쓰면 진짜 천년이에요. 진짜 천년. 그런데 우리가 천년 만년 할 때 긴 세월을 의미할 때는 붙여 쓴 천년을 씁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천년 넘는다 이 말은 이렇게 이 수를 말하기 때문에 띄어 쓰는 것이 맞죠. 이렇게 그냥 넘는다는 걸로 봐서 진짜 천년이야. 이게 또 천년 넘게 이렇게 띄어 쓰는 게 맞는데 여기는 글자 수 때문에 일부러 붙여 쓴 것 같아요. 천년 넘게 젊어진 꽃은 할금 피 묻은 입술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이런 것도 나무에서 보면 잎이 있고 꽃잎도 있잖아요. 꽃잎. 네. 그때 물론 피읍을 쓰지만 발음을 가지고서 이렇게 입술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꽃잎이겠죠. 자, 하나씩 봐요, 이제. 가까이서 홀로 꽃을 보면 꽃을 봐요. 이렇게 홀랑 여우가 되고 사실은 자기가 꽃에 반한 건데 꽃이 여우가 된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온관념은 꽃이죠. 꽃이고 보조관념이 여우가 되었다가 여우는 제주를 넘어 처녀가 되고 사실은 자기가 계속 매혹돼서 정신을 잃어가고 있는 거죠. 꽃을 보는 사람이 화자가. 그래서 꽃은 원관념인데 여우가 됐다가 처녀가 됐다가 그죠? 처녀가 돼요. 이렇게 이제 계속 원관념이 하나인데 보조관념이 막 이렇게 늘어나는 경우, 2개 이상이 되는 경우 뭐라고 그래요? 확장은유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우가 됐다가 여우는 제주 넘어 처녀가 되고 처녀는 나를 홀려 혼을 빼먹고 즉 어떤 그 요물이죠. 요물. 혼을 빼먹는 요물이 되고 그래서 보조관념을 한 3개쯤으로 보는 게 좋겠어요. 하나, 그 다음에
둘, 여기 요물이라고는 안 했지만 사실 요물을 표현한 거죠. 그래서 처녀가 되고, 처녀는 나를 홀려 혼을 빼먹고, 이렇게. 네. 내가 죽으면, 그죠? 혼을 빼먹는 요물인데, 내가 죽으면 처녀는 다시 꽃이 되고, 천년 넘게 젊어진, 천년 넘게 젊어졌대요. 천년 넘게 젊어진 꽃은 할금, 힐금이란 뜻이죠. 할금, 피 묻은 입술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처녀는 다시 꽃이 되고, 어떻게 다시 꽃이 됐어요? 위에서 내 혼을 빼먹고 다시 꽃이 됐대요. 내가 죽으니까 내 혼을 빼먹고 다시 꽃이 되었는데, 예, 내 혼까지 빼먹고 꽃이 되었으니까 마치 이무기가 용이 되듯이 꽃이 천년 넘게 젊어졌대요. 천년 넘게 젊어진 꽃은 이라고 합니다. 예. 왜 젊어졌어요? 나를 먹이 삼아서 젊어진 거죠. 할금, 피 묻은 입술이라고 하는데, 아니요, 할금, 약간 으태어져. 힐끔, 이렇게 눈으로 살짝, 힐끔, 흘끔, 이런 뜻이죠. 예, 으태어인데, 이제, 좀, 할끔, 피 묻은 입술이라고 하는데, 피 묻은 입술, 여기도 이제 입술은 꽃잎을 말하겠죠. 꽃잎이 한마디로 이 피가 왜 묻었어요? 나 잡아먹었으니까 내 피가 묻어 있는 건데 그 꽃잎, 이거는 꽃잎이죠. 꽃잎. 네, 입술. 네, 꽃잎. 꽃잎술이죠. 그러니까 꽃잎이 빨간데 그 꽃잎이 빨간 이유는 나를 잡아먹고 내 피가 묻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꽃에 대한 사유를 이렇게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 꽃이라는, 예, 그죠. 이렇게 꽃을 보며라고 보면, 꽃을 보면 이런 사유를 하게 된다라는 건데, 이렇게 꽃으로 시를 쓰려고 하면 너무 흔하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하게 쓰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 경우는 굉장히 참신하게 쓴 거죠. 이렇게. 자기가 홀랑, 매혹되는 건데, 이렇게 썼습니다. 네, 비유는 이렇게 새롭고 참신하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예, 이 좋은 비유로서 이렇게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잘 쓰인 비유로서 예를 든 것입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상징 나와요. 상징. 네, 상징을 잘 쓰면 이렇게 비유보다 상징이 더 좀 우리가 정신작용을 많이 하게 되죠. 상징을 잘하면 아주 새로운 느낌의 시를 쓸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